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복지개론 제6주차 1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목으로서는 제5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복지 정책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복지 정책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복지 정책으로서 사회정책, 문화정책, 그리고 문화복지 정책이 발달 시기를 구분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회정책이 뭘까요? 사회정책이라는 것은요,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또 이것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은요, 인간 개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국가가 1차 책임을 지고요. 이를 제공해주는 각종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말씀드렸죠. 사회적 각종 욕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고요? 먼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주요 범주로 본다면 사회보장정책이 있고요. 또 노동정책, 또 자원을 재분배하는 분배정책,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그리고 주택정책. 이 주택정책은 인간의 사는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에 소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문화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은요, 이러한 여러 기능들은 왜 정책을 수행하는가 하면요, 이를 통해서요 사회를 통합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를 통제하기도 하고 또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한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여기 많이 있죠. 사회 서비스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와 성장과 고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회 정책을 통해서 고루 분배돼서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정책은요, 이 사회 정책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독일은요, 상당히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갖다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이기도 할 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을 맞물리게 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정책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등장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 노동 조건 강화를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고요. 노동정책 등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자본주의 많은 결함에서 이를 갖다가 보완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모순을 보완하고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간섭도 하고요. 또 제도를 수정하는데 중요한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0세기 초에는요.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그리고 제2차 세전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욕구가 대단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회정책 적용 대상이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국민의 복지 증대를 위해서 올라 사회정책은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자, 복지국가와 복지수단은 지난 시간에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회정책 한번 들여다보면은 1960년대까지는 근대적 의미 사회정책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것이요.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 자, 그 전까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는 동양의 전통 사상 역량으로 민본주의나 이민정치와 같은 건국 이념과 또 왕권 질서와 사실서 유리해서 구율 산업적인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산업이었죠. 그러나 근대적 의미, 지금 오늘날에 얘기하는 사회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요, 일본 제국주의 우리나라가 국권은 상실됐었고요.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아주 혼란기를 받았죠. 그래서 군대적 사회, 근대적인 우리 사회정책은 소에는 소개되었었지만은 기존의 통침이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 우리가 사회정책, 오늘날에 얘기하는 그 근대적 사회정책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군사정부가 사회법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등장한 사회정책이 근대 사회정책을 일정하는 사회질서 유지 및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1960년대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군사정권은 우리나라를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산업국가가 되고 자본화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질서 및 유지 및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국가, 복지사회 정책적 슬로건으로 등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0년을 갖다 전후로 해서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높아졌고요. 욕구가 많은 것이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여론이 나타나고 또 이들이 실제 행동을 갖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사회정책이 복지국가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사회정책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뭐 현재로 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는 외견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선진국가는 뭐 거의 비슷한 데에서 도달했다고도 보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정책이 복지 군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화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연구사전에 따르면요, 문화정책을요, 문화에 대해 규제 및 관리하고, 문화연구사전에 따르면은 뭐가요? 문화정책이라는 것은요, 문화에 대해서 규제 및 관리하고, 문화 산물의 형식과 내용을 생산하고 또 지배하는 기관들이 행정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사정구사전에 있고요. 자,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을 했었죠. 박광무는 문화정책은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예술의 본적인 진흥과 국민의 문화적 삶을 도모하고 창조적인 문화활동과 그 결과로서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돕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또한 문화예술과 창조적 활동이 사물로서의 무가 가치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진흥의 대상을 포함하고 나아가 문화 다양성을 지향하는 인류적 문화 가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재반 활동을 포함하는 정부의 정책 대상과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국민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서 문화 가치 창출을 돕는 정책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진흥을 하죠.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산업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문화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문화가 전차 다양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가잖아요. 또 인류의 문화적 가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대상? 정부의 정책과 대상이다. 무엇이? 문화 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철현은요. 인간의 사고양식과 행동양식을 주는 정부의 공공조직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의 사고와 양식 그리고 행동양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에 대한 정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김성수는요.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에 의거해서 문화와 관련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 정책으로서의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문화융성위원회죠. 우리 한국의 박근혜 정부 때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국민의 행복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문화를 키워서 이것을 통한 행복을 키우는 문화를 만들고요. 또 경제를 키우는 문화, 또 여러 가지 통합적인 기능을 통해서 국격을 높이는 문화, 이러하게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경제를 공업시키고 국격을 높이고 또 이를 통합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저기 문화 다양성이 나왔는데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은 무엇인가? 문화 다양성 개념은요. 시기별로 그 구체적인 강조점이 좀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화왔느냐? 첫째, 2차 대전의 종결 후 유엔에 창설된 직후에는 교육과 지식을 강조했죠. 그렇게 가장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무주에 있었으니 교육을 시킬 수 없지 않고요. 즉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의심과 불신을 없애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연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둘째, 자 탈식민지하로부터도 즉 탈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도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식민지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66년도 국제적 문화협력 원칙이 첨예됐던 시기가 되고요. 또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문화 다양성 개념은 문화 정체성 개념과 문화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한 국가의 문화 정체성, 한 사회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 국가의 독립성과 존재성을 정당화시켜주는 내면적인 힘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즉 뭐냐 하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또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독립성과 존재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문화의 공동 재산이면서도 국가 간의 차별된 가치의 원천 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요. 1970년도부터 80년대로 이때는 문화 개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가진 것으로 도약하면서 내생적인 발전의 개념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이 강조됐고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인 차원이 정부 간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개인의 문화권이 강조되었죠. 자, 이제 문화권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추후에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권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어요. 넷째는 인권과 다문화 사회 개념이 등장한 1990년대부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이제 가까이 왔죠.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기로 이때는 문화 민주주의가 연결되었다. 자, 문화 민주주의는 오늘 이제 오후에 오늘 훈비안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사회를 간 뿐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도 관용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간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 국가 내의 문화 다양성의 문제가 관심이 초점이 된 것이다. 특히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오늘날은 이제 도시화가 약 50% 가까워집니다. 2050년도에는 이제 도시 사람들이 약 한 세계 70%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소수자의 권리, 소수자 아시죠, 여러분들? 또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의 공존 등의 문제를 강조되면서 새로운 경향과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문화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사회간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제기되어 다문화적 생활 속에서 개인들이나 집단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주민 문제들이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 2001년도에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 정책을 한번 생각해, 전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문화 정책은 문화를 인간의 사고 양식과 행동 양식을 포함한 생활 양식의 총체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또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활동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문화정책은 다른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정책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왜? 원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되기 때문에 어떤 뭐 정책 대상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라는 게 뭐죠? 뭐 노인만 하느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이죠. 또는 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문화예술진흥, 또 문화산업, 또 문화다양성, 이런 다양한 분야가 문화정책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일원으로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자, 5월 22일은요,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 문화다양성이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화 정책의 특성에서요, 영국 사례를 들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영국에서는요, 대문호 셰익스피어이죠. 셰익스피어를 그 문화의 서술하는 작곡, 그 사람 문학가죠. 이 셰익스피어를 인도화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셰익스피어가 있던 그 시기인데요. 16세기 엘리자베스 2세는요. 식민지를 개척했죠. 이 전까지는 이 나라는 사실 별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문화 부흥을 통해서 세계 식민지를 개척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합니다. 전 세계를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문화
예술장려에서 기중이나 신흥부유층 구성 지방위원회를 통해서 극장, 음악, 연극 공연을 후원했었죠. 계속 다른 사람들 반대해서요. 극장을 지어는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과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단체 활동했고요. 19세기 빅토리아 영화요, 박물관, 음악당 등 예술애관 확대를 노력했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틀즈 팜, 아마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비틀즈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단했었죠, 인기가.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등 문화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요. 1997년까지 문화정책총괄부서인 문화유산부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1990년대 토니 블레어 정부는 사회적 포용이라는 것은 통해서 문화전담부서를 통해서 문화 매체 체육부를 신설했습니다.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의 특성을 강화해서 1997년 소셜 엑셀런스 유니트를 설치하여 사회적 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소외계층이 문화적 발전을 했고요. 1980년대 영국 문화부 예술위원회의 발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더 알아보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 성장의 국력을 결집했고요. 이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 등은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력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정책의 정체성 강화와 남북 대립 구도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민족문화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됐고요. 80년대는 스포츠 외 관광 분야가 대단히 흥행했죠. 그래서 88 올림픽을 개최했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OECD 가입을 통해서 삶의 질 세계화를 표명했고요. 이때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도 문화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유출시켰죠. 그래서 문화 정책을 전개했죠. 문화예술 분야 검열제도 폐지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가져왔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문화부가 창설됐었죠. 그리고 이여령 교수님이 최초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복지정책과 문화산업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창의한국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노력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산업화, 민주화, 탈권위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자는 원칙을 내세웠죠. 그래서 생활 자체가 문화가 되게 높은 품격을 지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 비전 2012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 정부는 문화 다양성 관련 문화 정책을 실시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회를 통해서 또 문화가 있는 저녁 뭐 여러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문화 정책을 펼친 것이죠. 잠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각종 벌어졌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떠한 문화 정책을 펴고 있는지 되게 이제 쭉 뭐 정책 분야를 알아봤고요. 김영삼 정부로부터 해서 이제 쭉 우리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요. 이명박 정부 때 얘기한 것은요. 일가 교육과 그리고 여가 문화를 갖다가 3대 축을 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어, 통합하기 위해서 교차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문화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특히 예술가들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이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예술인 복지법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 제정된 법인데요. 예술인이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요. 복지 지원을 통해서 예술이 창작 활동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었죠. 그래서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요.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11년도 11월에 이 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요. 예술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자로 창작, 실현, 그다음에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요. 문화 분야는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 비평을 문화재에 발표하거나 7권 이상의 작품 비평집을 출판한 사람, 또 영화 분야는 최근 3년 동안 영화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한 사람 등이고요. 또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기술 지원 분야에 따라서 실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어 예술인으로 인정되면요. 창작 지원금이 지원되고 산재 보험도 가입할 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 정책이 여러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발간된 문화예술정책 백서에는 국민과 이민자 간의 문화적 소통에 관한 사항, 또 이민자의 자국문화 또는 한국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 또 다문화 사회문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화 정책 의제로 등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은 이 교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